자, 존을 얼마 조달한다고요? 2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자, 놀라운 건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금리 봐주세요. 10.5%입니다. 자, 이거는 전형적으로 볼 때 버블의 3단계 혼지금융에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 소개해 드릴 텐데요.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뵙고 또 강의할 수 있게 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일단 뭐 제 개인적으로 잠깐 최근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93년부터 이 일을 했으니까 올해로 이제 만 한 32년 하고 33년째 도달을 하는데 이게 두 번째 보는 버블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버블은 이제 99년, 2000년 버블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보는 버블이 지금 버블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버블이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금방 시장이 붕괴되고 나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원래 케인스 선생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당신의 공매도 포지션에 증거금이 고갈될 때까지 버블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그래서 실제로 빅쇼시라든가 여러 가지 영화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알고 이거 전부 다 버블이다라는 걸 알고서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버텨내지 못하고 손절치다가 마이클 버리를 비롯한 몇 명만 살아남는 그런 이야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사로잡고 있는 이 AI 버블이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언제 터질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때 공매도를 치고 나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되게 어려운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자본시장 한 200년의 역사를 쭉 공부해 보니까 버블이 붕괴되기 전에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좀 있던데 이제 그 징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제 징후들이 또 나타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또 진행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라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경제 전망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잠깐 볼까요? 이 차트가 뭐냐 하면 미국의 제조업 투자입니다. 그 그림의 끝에 살짝 꺾여 있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이 되겠는데요. 아까 어, 그 방송 준비하시는 분이 여기 사각형 안에만 움직여라 그래가지고요. 이쪽으로 좀 가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 차트를 봐야 되니까, 그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토탈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건설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게 이제 매니팩처링, 아하. 이 뭐냐면 제조업 공장 건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 공장 건설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2020년 저기 줄이 펴져 있죠? 2020년이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물러나고 바이든이 대통령 됐던 바로 그때 2020년 말의 선거죠. 그때부터 최근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 그 공장 건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깡촌에 제조업 공장들을 짓는 건물의 건설이 몇 배 늘었냐면 3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800억 불이었던 게 2,400억 불이 됐죠. 자, 그러면 2,400억 불이면 얼마냐? 미국 GDP 한 1%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돈이고요. 더 나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장 하나 덜렁 짓는다고 해서 그 공장이 돌아갑니까?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죠? 껍데기만 씌운다고 해서 어떻게 공장이 돌아갑니까? 그 안에 뭘 넣어야 되죠? 기계를 넣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기계만 넣어도 되나요? 사람을 뽑아야죠. 그것만 해가지고 되나요? 옆에 창고도 지어야 되고요. 부품사들도 넣어야 되고요.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하수처리 시설, 정화시설, 전기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감이 좀 오시죠, 그죠? 우리 평택에 삼성전자 캠퍼스 지금 4호 캠퍼스 짓는데 그 주변이 얼마나 들썩들썩거리는지 우리 다 보셨고 아직 지워지지도 않은 용인의 원산면 지역에 SK 하이닉스 공장 짓는데 땅값 들썩들썩거리는 거 다 보셨죠? 그 왜 땅값이 오르냐? 간단해요. 거기에 공장 하나가 들어서는 순간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10,000명이면 적어도 그 주변에 약 6만 명 정도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리의 경제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엔리코 모레티라는 세계적인 노동경제학자가 쓴 이야기입니다. 한 자리, 좋은 일자리 하나가 생기면 그 주변 평균 5개에서 6개의 부가적인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서 지지난해 연말까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엄청 좋았어요.
몇 프로가 나왔냐? 3%가 나죠. 우리나라는 0.8 그러고 있는데 미국은 3% 성장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미국 경제가 잘 나냐? 예, 바이든이 엄청나게 돈을 뿌렸거든요. 어떻게 돈을 뿌렸냐? 여기 나와 있죠. 이쪽으로 갑니다. 이제 설명을 봐야 되니까. 예, 저기 설명이 이제 적혀 있는데 뭐가 적혀 있냐 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 추진됐던 강력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인제가 들어보셨죠? 바로 인플레 감축법 IRA라고 작년 이맘때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장 하나 지으면 그 공장 짓는데 약 3분의 1 정도의 비용을 미국 정부가 보존해 주는 법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 적혀 있어요. TSMC에서 타이완 세미컨덕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죽자고 노력하지만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강력한 경쟁자 이 TSMC가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600억 달러 투자를 시작하니까 바로 한 해에 첫 해에 돈을 얼마를 줬냐 하면 66억 불을 줬다. 우리 돈은 한 10조를 바로 뿌리더라라는 거죠. 이거 매년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8조 정도 받았습니다. 한 방에 보조금을 8조 정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끝났습니다, 이게. 왜? 예, 트럼프님이 취임을 하시자마자 조지아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 근로자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들을 쫓아내면서부터 자, 여기 나와 있죠? 끝부분 봐주십시오. 꺾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하던 미국의 제조업 투자 붐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우스가 연동이 안 되네요. 이제 앞으로 미국의 제조업 경기, 제조업의 건설 투자 붐은 다시 옛날로 회귀할 것 같습니다. 왜? 미국에 투자를 해봐야 보조금 주는 것도 없는 데다가 외국인 근로자들 데리고 와서 일을 좀 시켜야 되는데 데리고 오는 순간 IC라고 해서 외국인 인력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수모를 주고 교도소 비슷한 데다가 사람들을 집어넣고 괴롭히니까. 그래서 매년 미국에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매년 들어왔대요. 엄청난 거죠. 근데 올해 150만 명이 추방됐다. 그러니까 들어온 거는 0, 계시던 분들은 150만 명이 추방됐다. 자, 그래서 미국에 올해 노동력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게 얼마 줄었냐면 350만 명 줄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업률이 그냥 이번에 미국 노동부가 고용지표 발표하는 거 보셨죠? 그냥 4%대예요. 왜? 기업들도 사람을 안 뽑지만 일을 할 사람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공장 짓는다? 머리에 뭐가 빠진 거죠. 나사가 하나 빠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암만 죽으라고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 투자를 하라고 외친들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얼빠진 인간들은 없다.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지었던 공장들에 추가적으로 붙이는 정도만 하지 미국의 공장 건설은 없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가 미국을 바나나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저 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들 저런 세상에 살다가 저런 인간을 처음 보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제조업 공장 건설이 끝났는데 미국 경제의 성장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또 갈게요. 카메라 작동하시는 분 죄송해요. 그림이 이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림이 중요할 때는 제가 이쪽으로 오게 돼 있다. 열로 더 안 갈게요. 자,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이 뒤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미국에 정부가 셧다운 해가지고요. 경제 통계를 지금 발표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발표된 경제 통계도 조작 중입니다. 당장 이번에 발표됐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제가 봤을 때 완전 100% 조작입니다. 바나나 공화국이라니까요. 베네수엘라나 미국이나 다른 게 없는 나라입니다. 나라가 대놓고 통계를 조작하는 나라.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코인 시장에서 리딩방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가 됐다. 바나나 공화국이 됐습니다. 미국. 이 미국의 바나나 공화국이 된 상황에서 최근 통계는 없지만 최신의 통계를 가지고 세상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림 볼까요? 노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 컴퓨터들이 일하는 곳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전력망도 전력망이지만 그 비싼 그렇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H200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비싼 GPU들을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쿨링 센터. 왜냐하면 열을 받으면 컴퓨터들은 안 돌아가니까 에어컨을 신나게 돌리면서 건물을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거기에 투자된 돈, 노란 선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위에 있는 파란 선 봐주세요. 자, 향후 5년간 세계 경제를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파란 선은 뭐냐? 인간들이 일하는 공간에 대한 건설입니다. 오피스 건물에 대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유는 뭐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북을 쳐주는데요. 예,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 아주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미 취직하신 분들은 운빨이 끝내주시는 분들이다. 근데 앞으로 취직할 분들은 지옥의 5년을 앞으로 볼 것 같다. 왜? 여기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을 위한 건물의 건설은 줄어들고 기계를 위한, 컴퓨터를 위한 건물의 건설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사람을 뽑을 것인가? 뽑더라도 어떤 분야의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이미 취직을 한 사람들은 좋죠. 녹아납니다. 왜? 앞으로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뽑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취업문을 뚫은 사람들은 귀한 사람으로, 또 우리나라는 정규직 못 자르니까 계속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노동시장이 막 뛰어들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 뭔지는 모르지만 AI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람을 뽑아서 너 대책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투자를 어떻게? 야, 상업용 건물 그만 지어. 야, 근로자들이 일할 오피스 빌딩 필요 없어. 그거 전부 주거용으로 바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신에 뭐만 지어? 데이터 센터만 지어. 이제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중에 아마 역전돼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한테 오는 일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요새 왜 잘 나가냐? 사람은 안 뽑지만, 그죠? 요새 고용지표 엉망이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사람은 안 뽑지만 투자는 미친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냐?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카메라맨님, 죄송해요. 자,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숫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자, 여기 주인이 적혀 있습니다. 요새 주가 폭락한 오라클, 그 다음에 챗GPT의 오픈 AI 보이시나요? 예, 작은 플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이름은 자카드라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얼마죠? 38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50조. 여기는 그냥 투자 한 방 하면 50조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예산 총 예산이 얼마일까요? 한국 정부 32조 원입니다. 한국의 모든 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총 예산안이 30조입니다. 근데 미국 놈, 그것도 되게 작은 회사, 맨날 적자 내고 있는 오픈 AI 따위가 짓는 데이터 센터 하나에 비용이 얼마다? 50조입니다. 자, 그러면 몇 년짜리로 대출을 받았나? 하고 봤더니 5년. 누구한테 대출을 받았나 보니까 MUFG, 미주홀딩스, 일본은행한테 대출을 받았습니다. 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스타게이트, 손 마사요시, 오라클, 오픈 AI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는 날 손잡고서 사진 찍었던 기억나시죠? 여기서 일본 돈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6.4%. 미국 지금 정책 금리가 3.5인데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대출 금리가 6.4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망한다고 보는 거죠.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신용 스프레드를 3에서 4%를 붙인 건 일본 금리는 더 낮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걱정하니까 저금리가 나온 거죠. 만기도 짧아요. 5년짜리. 자, 다음 순서 보겠습니다. 더 무서운 차트로 가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볼까요? 뭐 이름이 어렵습니다. 뭐 아무튼 바이저넷 인베스터라고 돼 있는데요.
위에 있는 금액을 보니까 300억 불. 예,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1년 연간 연구개발 예산el보다 한 50% 많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빌리냐? 메타. 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메타입니다. 자, 돈을 얼마를 빌리냐면 24년 빌립니다. 와우. 자, 그러니까 금리가 높죠? 몇 프로? 6.58%. 누가 빌려주죠? 얘는 은행이 빌려주질 않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보니까 누가 빌려주죠? 세계 최대의 채권형 펀드 핌코가 빌려줍니다. 자, 점점 이상하죠? 느낌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클러서스2. 야, 이거 누굴까요? 예, 앨런 머스크입니다. XAI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세요? 예, 바로 앨런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의 이름이 그록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그록을 요새 테슬라 차에 넣는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거 개발하는 곳이 XAI입니다. 자, 돈을 얼마 조달한다고요? 2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형님 기본이 이 정도 조달합니다. 자, 놀라운 건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5년짜리 대출이죠? 5year. 자, 그 밑에 금리 봐주세요. 10.5%입니다. 자, 제가 왜 AI 버블입니다 라고 단언하고 시작했는지 아시겠어요? 네,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예, 많이 찍으십시오. 예, 참고로 이거 누구가 준 기사냐? 예,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입니다. 지금 뭔 네트워크에 있어서 이런 걸 가져오겠습니까? 자, 여러분.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메타, 그죠? XAI, 오픈 AI는 도대체 왜 이런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을 지금 돌리면서 금리를 최저금리가 6.4, 최고금리가 10.5로 미친 것처럼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형적으로 볼 때 버블의 3단계 중에 2단계에 해당됩니다. 자, 버블의 1단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한다. 이게 버블의 1단계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사업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내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한다. 이게 1단계죠. 2단계가 뭐죠? 원금은 갚을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이자는 낼 수 있어. 라며 돈을 빌리는 게 2단계라고 합니다. 투기금융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원금은 못 갚을 것 같은데 이자는 내가 근근히 갚아 나갈 수 있어. 좋아. 하는 게 2단계. 자, 3단계가 뭐죠? 폰지금융. 어떤 또 다른 바보가 내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돈을 미래에도 계속 대줄 거라고 믿고 지금 버는 돈으로 이자를 전혀 감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것. 이게 폰지금융이죠. 버나드 매도프가 했던 거. 또는 1920년대 찰스 폰지가 했던 거. 뭐 이런 겁니다. 다단계. 전혀 실체 없는 다단계가 폰지금융입니다. 자, 이제 폰지금융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 6.58%에 금리 10.5%로 대출받아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대출 기간도 되게 짧아요. 5년? 뭐 그래요. 왜 이럴까요, 얘들은? 네,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럴 때 저희들이 쓰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아이폰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아이폰 모멘트가 뭐죠? 2007년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인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잘 이해 못하시니까 이건 인터넷도 되고요. 전화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랬죠? 그런 장난감을 냈습니다. $1,000였죠. 100만 원 돈입니다. 얼마 팔렸을까요? 100만 대 팔렸습니다. 다들 비웃었죠. 누가? 모토로라, 또 노키아, 또는 블랙베리가 막 웃었습니다. 팜 이런 애들이 저 바보 같은 놈이 나왔다. 그럼 3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에 한국에 아이폰 3GS가 나왔죠. 그 아름다운 디자인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얼마 팔렸죠? 1억대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폰 4 나왔습니다. 얼마 팔렸죠? 10억대 팔렸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애플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15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애플입니다. 올해는 바뀌었죠?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팜, 블랙베리, 노키아, 모토로라 다 없어졌죠. 그리고 카피라도 좋지만 열심히 따라했던 삼성전자, 샤오미는 살아남았죠. 자, 무슨 말인지 이제 다 알아들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 기업들은 한 가지 생각만 하는 겁니다. 2022년 11월 챗 GPT 3.5가 나온 날이 아이폰 모멘트다.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들고 나왔을 때 웃었던 인간들은 다 망했다. 샘 알트먼이 2022년 11월 달 챗 GPT를 들고 나왔을 때 웃었던 인간들은 앞으로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망할진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지르고 봐야 된다. 자, 그리고 폰지 금융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 폰지 금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폰지 금융으로 가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사례가 뭘까요? 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자도 내지 못하지만 나는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왜? 또 다른 바보가 내 이 프로젝트에 돈을 넣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아니, 고객에게 주는 배당금은 새로 들어온 고객의 돈으로 과거 고객의 배당금을 주는 게 폰지잖아요. 사업은 돌아가지 않지만 새 돈을 가지고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주면서 끊임없이 사업을 펼쳐나가는 게 폰지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 들어올 돈이 뭘까요, 여러분? 예, 스페이스X입니다. 갑자기 앨런 머스크가 10.5%짜리 금리로 자금을 5년 조달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다 봤잖아요. 못 본 척해. 그쵸? 우리 10.5%로 저 미친 금리로 돈을 빌렸어요. 그러자마자 내년 8월에 뭐가 들어온다 그러죠? 스페이스X가 들어온다 그럽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스페이스X가 들어오면 우리 돈 얼마 정도로 상장하냐면 2,000조 정도로 상장합니다. 거긴 돈 단위가 달라요. 2,000조 정도로 상장하면서 얼마 증자할까요? 증자. 시즈널 오퍼링을 하겠죠. 구주 매각도 하고 신주도 발행합니다. 얼마 정도 발행할까요? 못해도 여러분 생각해도 5천억 불 정도 할 것 같죠? 2천억 불짜리 IPO를 하니까 4분의 1 정도 자금을 조달합니다. 5천억 불이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콜로서스 프로젝트 10개 할 수 있는 돈이죠.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만에 하나 스페이스X 상장이 내년에 안 되면? 그죠? 누가 배를 째겠죠? 저는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자, 그 다음 반대편으로 갈까요, 이제? 또 다른 쪽에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록을 가지고 있는 XAI는 사실 이 업계 5등도 못합니다. 그죠? 1등이 누구죠? 오픈 AI입니다. 자, 오픈 AI는 돈이 있나요? 없죠. 이번에 뭐 또 어디 100억 불 차입한다 그러죠. 아마존한테 돈을 빌리네, 애플한테 돈을 빌리네 그러면서 맨날 돈 빌리고 있죠. 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오픈 AI는. 그죠? 챗GPT 여러분 다 우리 공짜로 쓰지 여기서 유료로 결제해서 월 50만 원씩 내시는 분 계세요? 저희 프리즘은 냅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계좌 2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매달 냅니다. 그걸로 코딩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돈을 못 벌어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남아있는 방법은 뭐죠? 예, 내년에 상장합니다. 한 번도 이익을 낸 적 없지만 오픈 AI 상장 공모가는 역시 우리나라 돈으로 2,000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내년에 상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댔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많이 댔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입장에서도 도저히 돈을 더 낼 수 없을 만큼 프로젝트의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죠. 3등이 어딜까요? 자, 2등은 어딘지 압니다. 딥시크입니다. 중국의 딥시크가 지금 세계 2등입니다. 자, 3등이 어디죠? 클라우드죠. 클로데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클로드 3.0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회사는 어딜까요?
엔트로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많을 겁니다. 오늘부터 공부하면 됩니다. 엔트로픽이 세계 인공지능 모델 3등 정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역시 이 회사 비상장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주주는 아마존입니다. 자, 오픈 AI 대주주 사실상에 돈 많이 대준 사람은 앨런 머스크가 처음에 대주다가 싸우고, 걔는 늘 싸우니까 대판 싸우고 나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대주고 있었고요. 요새는 누가? 오라클이 대준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세계 3등인 클라우드 또는 클로데를 운영하고 있는 애들은 누구냐 하면 아마존이 뒤에 돈을 대주는데, 거기도 역시 어마어마한 적자라서 이번에 상장을 합니다. 들어올 때 얼마 정도 들어올까요? 한 1000조 예상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버블의 가장 중요한 징후, 버블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뭐죠?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기업 상장 공모가 벌어지는 날이 아마 지나고 보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것이다. 자, 볼까요? 2021년 보이십니까? 2022년 주식시장 대붕괴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최강의 IPO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뮤직 등등등등 기억 안 나세요? 어마어마한 상장 공모 속에 주식시장이 붕괴됐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1999년에도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가 있고 붕괴됐습니다. 자, 이번에 들어옵니다.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들어옵니다. 벌써 우리나라에 스페이스X 테마가 엄청나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들어온다 그러자마자 현대차가 역사상 최고가 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드디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시대가 내년에 시작됩니다. 언제 끝날까요?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8월에 들어올지 10월에 들어올지 아니면 내년 봄에 들어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건 내부자 정보예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초대형 IPO, 초대형 기업 공모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돈을 다 빨아들일 것이고, 그 시장의 돈을 다 빨아들여서 미친 것처럼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투자의 대부분은 버려지겠죠? 그 과정에서 경제 내 돈의 씨가 마르면서 시장이 붕괴될 것입니다. 언제냐고요? 모른다니까요. 그것까지 알면 내가 돈을 벌지. 그죠? 그냥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버블이 붕괴되는 폰지 금융이 가장 본격화되는 가장 대표적인 징후는 뭔가? 돈 한 푼 못 버는 거대 기업들이 수조 달러,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받으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몇백 대 1의 경쟁을 기록하고, 그날 상장한 날 따따블을 치며 시장을 미치게 만드는 그날이 가장 조심해야 될 날이 아니겠나. 언제 들어오냐? 일단 제일 빨리 이야기하는 건 내년 8월 루머가 가장 유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검색을 많이 하셔야 돼요. 스페이스X IPO 데이트 이렇게 해서, 그죠? 구글링을 하시던 클라우드한테 묻던, 그록에게 묻던 챗GPT한테 물어야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경제 전망은 다 끝났죠? 내년 봄까지 진짜 좋겠다, 그죠? 왜? IPO로 돈을 땡길 수 있으니까 금리 불문.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응? 금리 불문, 돈을 땡길 것이고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 언제까지? 버블이 터지는 그날까지 나보다 누구 하나 먼저 망하면 돼를 외치며 투자를 하겠죠. 어디가 제일 먼저 망할까?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재무제표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제일 약한 데가 오픈 AI일 겁니다. 그러나 그 오픈 AI 뒤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기 때문에, 마소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쉽게 결판은 안 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가장 불리한 거는 앨런 머스크지만 역시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데 걔가 싸움에서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죽자고 가겠죠. 그러다 터질 것입니다. 내년에 안 터지고 내후년에 터지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래야 제가 돈을 더 버니까. 그러나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을 잡으려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페노미넌.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잘 대응하는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기에 미국 트럼프가 저렇게 금리를 인하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나나 공화국을 만들었죠. 왜? 물가 상승률 지표를 조작해가면서 중앙은행에게 금리를 인하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금리를 인하하라고 외치죠? 이제 오늘 다 알았어요. 그죠? 대출 금리도 인하해야 되고 내년에 IPO도 성공시켜야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미국이 이길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유일한 성장 버팀목은 AI 투자밖에 없는데 저걸 더욱더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연준 의장 갈아치우고 소비자 물가 조작해서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다. 그럼 내년에 연말쯤 돼서 금리 얼마 될까? 저는 2.25% 봅니다. 현재 3.5%니까 1.25%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3%, 4%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은행 예금 금리만 2%다. 사람들이 전부 은행 예금을 해지해서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 AI, 보스턴 다이나믹스 혹은 오센틱 내년에 후보 5개입니다. 이 회사 IPO 하겠다고 전부 다 주식을 사겠다고 다들 CMA 계좌에다가 돈을 밀어넣어놓고 상장 공모의 그날만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천 수백만 명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바나나 공화국이 되고 있다. 나라 자체가 작전 세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고요. 통과. 자, 그 다음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에 저는 패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전쟁에서 지금 현재 세계 5대 인공지능 엔진이 5개 정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1등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오픈 AI다. 2등이 어디냐 하면 바로 딥시크 쇼크 기억나죠? 4월 달에 했던 딥시크고요. 3등이 클로우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4등이 어디냐? 퀸입니다. 알리바바에서 만들었죠? 퀸입니다. 6등이 제미나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제미나이가 이번에 새로 했기 때문에 랭킹이 바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관련된 뉴스나 이런 정보들은 얼마 전에 미국의 NBC, 옛날에 그제 CNBC라고 불렀던 그 채널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NBC 경제 채널에서 이거 각 세계적인 주요 모델들의 경쟁력에 대한 랭킹을 새로 매기는 걸 봤는데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탑 레벨의 90%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 이야기 드릴까요? 자, 클라우드, 그죠? 클로드, 오픈 AI, 그죠? 제미나이 다 유료죠. 제대로 쓰려면 결제해야 되죠. 그러나 딥시크랑 큐에는 공짜입니다. 게다가 소스를 공개합니다. 오픈 소스입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없죠.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물건이랑 팔아먹어야죠. AI 쪽에서 저는 우리나라는 거의 희망이 없다고 보는 게 걔네가 지난 3년간 너무나 가파른 성장을 하는 사이에 이제 우리는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반도체 하나 잘 팔아먹었으면 좋겠다. 또는 변압기 잘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왜 오픈 소스로 해서 저렇게 밀고 나가냐?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는 이제 30년 내지 20년에 걸친 불황을 목전에 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볼까요? 파란 선 중국의 10년물 국고금리, 빨간 선 30년물 국고금리인데 둘 다 1%죠. 일본보다 중국 금리가 낮습니다. 왜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왜 나라가 망했죠? 금리가 저렇게까지 1%까지 내려갔다는 자체는 자본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죠? 저 돈을 빌려서 사업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왜 그렇게 됐는가? 답이 여기 있습니다. 부동산이 끝장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트는 여기서 좀 파란 선이라고 보는데요.
파란 선이 바로 뭐냐면 광저우, 예, 바로 홍콩 옆에 있는 어마어마한 거대 도시, 3천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거대 도시의 주택 가격 봐주십시오. 예, 2022년 1000이었죠? 보이시나요? 2022년 1000이었죠? 지금 얼마죠? 600이 깨졌습니다. 네, 22년 고점 대비 중국의 4대 주요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 하락률은 마이너스 43%. 더 무서운 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론투밸류는 85%입니다. 한국의 평균 론투밸류는 얼마죠? 3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서울 주택가격이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났을 때 부동산 PF 쪽에서 문제가 생겼지 가계의 연쇄적인 파산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대출액이 크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국은 10억짜리 집을 살 때 8억 5천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주택가격이 42%에서 45% 빠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22년 집 산 사람은 이미 파산, 2021년 집 산 사람 올해 파산, 2020년 집 산 사람 내년 파산, 2019년 집 산 사람 내후년 파산으로 가는 2008년 미국 주택시장 붕괴 사이클을 정확하게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신용경색이 시작됐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파산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건설업에 대한 중국 은행권 대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 정부가 지급보증 썼던 중국의 제4대 건설사 반케가 부도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넘버원 증권 그 건설사였던 헝다가 홍콩 증시에서 상장 폐지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컨트리가든 중국의 제2위 건설사였는데 역시 작년에 파산해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예, 일본이 90년대 겪었던 장기 불황을 지금 중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이 결과 주택 착공 건수가 박살났고요. 주택 착공 건수가 박살나는 순간 고용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학 졸업자들 실업률이 작년에 데이터가 발표 중단되기 전에 중국 대졸 실업률이 42%다까지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자, 이 나라의 살 길은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시진핑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AI에 올인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보자. 딴 거는 살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보니까 첫 번째 정책 대안이 내수경기 부양인데 두 번째가 신생산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미래를 우리가 개척한다. 뭐 이런 걸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돌았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지경으로 나라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경기를 자기가 이 부동산을 다 붕괴를 시켜놨는데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말하는 순간 정권이 위태롭겠죠. 어쩔 수 없이 그냥 QN이랑 R1을 딥시크의 인공지능 모델이 R1입니다. R1이랑 그리고 QN, 알리바바의 QN, 그리고 BYD의 전기차, CATL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돈을 더욱더 태우면서 가라! 그러니까 너네가 세계 최강이 되어서 경제를 살려봐라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일인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부동산이 붕괴되고 멀쩡하게 살아나는 나라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미친 짓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정부, 부동산을 붕괴시킨 정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가는 거지.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 AI 전쟁의 정체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합니다. 누가 망할 때까지 간다.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네가 망해. 하며 돈을 태우는 중이다. 중국은 나라 돈을,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IPO를 시켜서 전 세계에 있는 개미돈을 태우는 중이다. 언제까지 갈까? 잘 모른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것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으로 가겠는데요. 한국이 왜 요새 이렇게 기업들 수익이 좋은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내년에 둘이 합쳐서 200조 번다 이야기 들으셨죠? 왜? 우리가 잘해서? 아닙니다. 한국은 그냥 늘 하던 대로 가고 있을 거고요. 운이 좋습니다. 볼까요? 그림 봐주십시오. 빨간 선이 뭐죠, 여러분? 구리값입니다. 파란 선이 뭐냐고요? 한국 반도체 수출 제품 가격입니다. 똑같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트럼프님이 연준을 때려잡아서 올해만 금리를 3번이나 했죠? 그리고 내년에 금리를 5번이나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금리를 미친 것처럼 내리게 되니까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보가 되고 있죠. 은행 예금 금리는 떨어지는데 경제 전체의 인플레이션, 물가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나만 빼고 전부 다 자산 가격이 다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돈들을 빼서 주식도 가지만 주식이 무서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죠? 금으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은이 오르죠. 그러더니 이제 구리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적인 상품 투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상품 투기를 할 건데 금이랑 은만 해야 되나요? 왜 반도체는 투기하면 안 돼요? 대만과 싱가포르의 유통상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 사이, 3달이군요. 3달 사이에 레거시 디램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형 디램의 가격이 300% 올랐습니다. 누가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삼성전자가 내년 수출 제품, 고정거래선에 대한 수출 제품 거래 가격을 60% 인상했습니다. 예, 투기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올해만 해도 이익이 한 50조 나는데 수출 제품 가격이 60% 인상됐습니다. 내년 이익 얼마 날까요? 못 나와도 100조는 나오겠죠. 잘하면 200조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 이익이 집중되죠? 내년 봄입니다. 왜? 지금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니까.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외국인이 미친 것처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식을 그때 2달 동안 얼마 샀죠? 24조 원을 샀습니다. 왜? 팍팍팍 요걸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조방원 그러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글로벌 애들은 현물 시장에서, 동남아시아 반도체 현물 시장에서 투기가 시작돼서 유통상들이 사재기하고 있다는 걸 보고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까 하고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산 거죠. 자, 여러분, 이 시장에서 종목으로 승부를 봐서 이긴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단합니다. 지수를 사세요. 그죠? 코스피 200을 사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 등등등등 전기전자 회사들이 거의 시가총액 50%를 차지하니까 절반 정도 사는 꼴이고요. 또 나스닥을 사면요. 나스닥 100 지수를 사면 역시 아까 이야기했었던 AI 엔진에서 최상위 5개 회사들이 다 엮여 있다고 하고 보여드렸죠. 그 회사들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 승부 본다? 그럼 뭐 그냥 로또라고 생각하시고 인생에 지장 없는 돈을 하세요. 인덱스가 제일 지금 편한 시장이 아니냐. 하한가 안 맞잖아요, 인덱스는. 그죠?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경제의 주도주는 어디다? 반도체입니다. 딴 거 그냥 재미로 하세요. 딴 거 재미로 하세요. 이번에 마스가 깨지는 거 보셨죠? 미국 의회에서 마스가 폐기 법안 통과시킨 거 보셨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입벌구라고요, 입벌구. 트럼프는 입만 벌면 구랍니다. 그런 인간의 말을 믿는다? 왜 우리 돈을, 그 귀한 돈을 사기꾼한테 넘겨요?
그런 자들한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전 세계의 경쟁은 어디에 맞춰주고 있다? AI입니다. AI가 묻은 데를 가야지 이상한 데를 갈 필요가 없어요. 뭐 원자력 발전? 그거 지금 지어서 10년 뒤에나 전력 공급 가능한데 그거보다는 변압기나 전선을 봐야 되는 거고 데이터 센터를 봐야 되는 거고 ESS를 봐야 되는 거지. 이상한 데 자꾸 쳐다볼 필요가 없다. 굉장히 지금은 버블의 마지막 순간, 이 마지막이라는 게 5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마지막이라는 표현보다는 버블이 아무튼 불타오르는 순간에는 주도주로 집중됩니다. 그걸 잊지 말아 달라. 이런 말씀했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네요. 자, 그래서 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그림을 보시면 빨간 선이 우리나라 환율이고요. 그리고 파란 선이 한국 기업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갈 것 같지 않죠,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전 세계 돈이 AI로 다 몰리고 있는데 한국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효성중공업, HD 일렉트릭 뭐 몇 개 회사들은 거기에 가세돼 있지만 메인 DC는 미국에 있잖아요.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을 사러 전 세계 돈이 몰리니까 환율이 상승하죠. 환율이 상승하고 나면 한 1년 있다가 기업 이익이 폭발하죠. 왜? 너무너무 좋은 환율에서 수출을 엄청나게 늘려나가고 경쟁자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을 만큼 가격 경쟁을 펼쳐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율이 상승하고 한 1년 지나면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환율 상승하고 1년 뒤 환율 상승 1년 뒤 환율 상승 1년 뒤 그리고 환율이 쉬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죠. 뭘 사야 돼요? 아까 늘 이야기했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수출주를 사면 되는 거죠. 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야 되냐고요? 딴짓하면 M&A 당하니까. 돈을 벌었으면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었는데도 보상 안 하고 증자 때려버리고 물적 분할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응징당하죠.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니 외국인 지분율이 우리나라 평균이 31%입니다. 그거보다는 훨 높아야 되겠죠? 외국인 지분율 50% 이상이면서 매출의 90% 이상이 수출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투자를 잘 해보시면 내년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쭉쭉 넘어가고요. 예. 자, 그 다음. 이렇게 미국장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죠. 근데 여기다가 다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려니 무섭죠. 아까 홍 박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AI가 언제 터질지를 모르니까. 아니, 저렇게 돈을 투자하다가 어디 하나 부도 나기 시작하면 연쇄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끝장나는 거 아닌가. 2007년 우리 다 기억나시겠지만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에 있는 BNP 바리바라는 아주 거대한 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헤지펀드, 그죠? 미국의 부동산 관련 헤지펀드 파산 루머가 나왔고 1년 뒤에 2008년 3월에 베어스턴스가 파산했고 그 다음 10월에 리만이 파산하면서 위기가 시작됐죠. 즉 그 전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다 알만한 어마어마한 공포스러운 파산 사태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사람들은 괜찮아 그러고 버블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 수많은 기업 중에 대부분이 파산할 겁니다. 왜? 이 경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살아남은 자의 잔치 전에 누군가 파산이 있을 텐데 그때 어떤 뉴스를 듣게 되냐면요. 이 회사의 파산은 살아남은 자의 잔치다. 그러니 더 사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투자금을 좀 빼서 여기로 옮기셔야 됩니다. 어디? 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 다음 페이지가 핵심인데요. 사진 많이 찍으십시오. 찍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볼까요? 파란 선은 나스닥, 그리고 빨간 선은 금입니다. 옆으로 약간 비켜서 있을 테니까 저는 찍지 말고 그림만 찍으세요. 배 나온 아저씨 찍어봐야 뭐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0년부터 시작해서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은 2000년, 2008년, 2018년, 2022년 이렇게 4번 약세장을 경험했습니다. 베어마켓이라고 하죠. 직전 고점 대비 25% 이상 하락한. 이거 쉽게 얘기해서 레버리지 일으킨 사람들이 다 파산하는 장이 4번 있었습니다. 그 4번 때마다 빨간 선 금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2000년, 2008년, 2018년, 2022년 모두 폭등하죠. 왜 그런지는 몰라요. 종이로 만들어진 화폐의 시스템이 붕괴되며 기업들의 가치라는 걸 평가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과 공포 속에 사람들이 주식을 다 던지면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N으로 갔죠. 근데 일본 N이 더 쓰레기가 됐잖아요. 지금 가장 우리 원화보다 약한 화폐가 N이니까 N을 못 가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골드밖에 없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따라서 뭐 골드가 비싸다, 뭐 저도 부인 안 해요. 그러나 만에 하나 미국 나스닥 시장이 정말 경쟁자들 중에 한둘만 살고 나머지 다 붕괴되고 거기 돈 빌려준 금융기관들, 사모펀드들, 연쇄적인 뱅크런, 펀드론이 나기 시작하면서 금융경제가 붕괴되는 징후가 보일 때는 금이 좋아 보인다. 이 정도는 괜찮죠? 네, 대안입니다. 하나 더 먼저 갈게요. 어떤 분이 박사님 코인은 어때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코인은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산이죠? 위험자산이죠. 어떤 위험자산이죠? 나스닥 10배 레버리지 위험자산이다. 그렇죠? 차트가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건 금방 이해됐죠? 지난 15년간의 나스닥과 코인 차트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코인이 4번의 겨울이 있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겨울, 두 번째 겨울, 세 번째 겨울, 그리고 지금. 그죠? 지금 저 트럼프 막내 아들이 해먹었잖아요. 아시죠? 트럼프 한 칸 띄고 인사이더 한 칸 떼고 웨일 이렇게 검색하면 이더리움 계좌명이 나옵니다. 걔가 범인이거든요. 트럼프 막내 아들로 추정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미국 안 갈 거니까 이렇게 떠들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바나나 공화국 같은데 가기 싫습니다. 언제 총 맞을지 모르는데 거기 왜 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요 한 칸이 4배입니다. 그 나스닥의 10배라서 한 칸이 4배인데 겨울이 올 때 보세요. 요 겨울 한 칸 빠지죠? 코인은 조정 시 4분의 1 토막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인의 조정이 있고 코인의 조정이 있고 난 다음에 1년 내에 나스닥이 붕괴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다만 코인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너무나 레버리지가 심한 돈이고 또 코인의 웨일들, 코인 90%를 10명이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큰 손들이 그냥 자기가 뭐 좀 나스닥에 뭐 좀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M&A 좀 하고 싶어서 조금만 팔면 저렇게 되는 모양이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저 차트가 의미하는 바는 코인이 가지고 있는 나스닥 시장에 대한 선행성 등등을 감안해 본다라면 최근 코인 시장의 조정이 길어진다면 내년 나스닥 시장에도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나스닥이나 기술주에 대한 해지 용도로 코인을 쓸 생각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코인은 어떤 용도로다? 내가 지금 시장을 따라가기 늦었다 싶을 때 지르는 용도로 쓰는 곳이지 해지 용도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쭉 드릴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Q&A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제 여기서 저의 기조 발전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욱 대표님께 10분간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 먼저 저희가 미리 받아놓은 질문부터 질문 드리고요. 또 3개 질문 후에는 또 현장에서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연준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 중 어느 시점이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금리 인하면 가치주, 기술주에 따른 리밸런싱 분산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금리 인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5, 6, 7, 9월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5, 예, 6, 7, 9. 왜 5월이냐면 그때 새로운 연준 의장님이 임명되십니다. 헤시시 될지 마이런이 될지 베센트가 될지 월러가 될지 4명 중에 1명이 될 것 같은데요. 누가 되든 걔는 연준 의장 임명되자마자 금리 1% 인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죠. 예,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 붐을 지원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뱃속에 있는 생각을 조금 더 하자면 11월 달 중간 선거 전까지 미국 장을 끌어올려서 트럼프님의 선거 승리를 내가 보조하겠어 라는 이런 충성심 넘치는 사람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할 거고요. 그 연준 의장은 보나마나 트럼프에게 약점이 잡힌 사람일 것이다. 그래야 파월 의장처럼 배신을 못할 테니까. 파월 의장은 트럼프가 임명했지만 인플레가 나자마자 금리를 인상했고 이 결과 2018년 아까 말씀드린 주식시장의 붕괴 사태 때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 후 파월 의장을 해임해버리겠다고 지금까지 7년째 싸우고 있죠. 이런 경험을 생각해 보신다면 파월 의장같이 깨끗한 사람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고 굉장히 때가 많이 묻은 자를 임명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제일 덜 떨어지고 이상한 자를 임명할 텐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시신 것 같다. 자, 이어서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미국 주식 투자 관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고용의 지표가 낮을 경우 어떤 투자 방법으로 자산 분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메인은 미국 기술주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랑 달리 국장보다는 미장이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금리를 인하 안 할 텐데 미국만 금리를 125pp 정도 인하를 하는 시장이 온다라면 올해가 우리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덕분에 유동성장이 왔잖아요. 그리고 9월부터는 또 반도체 유통시장 사재기장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도 반복되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좋은 운이 2번이 있었는데 내년에 한국에 반복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내년 금리 동결로 보니까 그러면 금리가 엄청 인하되는 미국이 좋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자.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너무너무 무섭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좀 해지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 채권은 단기채가 좋지 않냐. 장기채는 인플레 걱정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 아까 저기 데이터 센터 금리 보셨죠? 그러니 만기 5년 미만의 채권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SHY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는 3년짜리 국고채 ETF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좀 분산해 놓으시면 상당히 좀 내년에 수익이 짭짤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세계 지수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면 지수 ETF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예. 남겨주셨어요. 시장이 이제 붕괴되는 최악의 경우가 올 수 있습니다. 왜 그 최악의 경우가 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냐면 너무 기대 수준이 높으면 폭락은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익이 올해 1인데 내년에 10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엔비디아를 그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죠. 올해 1인데 내년은 10이야. 근데 9가 나왔어요.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시장은 폭락하죠. 요새 오라클 보셨죠? 에이, 그죠? 오라클 주주님들 요새 고통스럽잖아요. 왜?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 수준이 형성되다가 못 맞추고 너만은 실적을 맞출 거야 그래도 못 맞추고 하면 미스가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눈사태가 벌어지면서 굴러 떨어지며 붕괴가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종종 겪었죠.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크면 약간만 미스해도 붕괴되죠.
그런 날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올 텐데 그때 우리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재산이 뭐라고 했죠? 금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금입니다. 네. 저도 오늘 메모한 부분입니다. 자,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다면 빠르게 하나 정도 받고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워낙 뭐 명쾌한 정보를 다 들려주셔서 질문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손 들어주실까요? 있으신 분은? 네, 역시나 다들 궁금함이 잘 해소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세션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너무나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홍춘욱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